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예술고가 새학기 첫날인 어제 등록금을 못 낸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은 뒤 도서관에서 자습을 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2년 동안, 그리고 2명은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부담금이 많기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학부모가 언제까지 내겠다고 약속하면 교실로 들여보내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오늘은 이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어떨지, 다른 곳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참담합니다. 학부모에게 조용히 연락해서 등록금 납부를 요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죽하면 제 자식 월사금을 못 내고 있겠습니까? 이 학교는 음악, 미술 등을 가르치는 예술학교라고 하는데 예술 이전에 인간됨을 보고 배우게 하는 곳이 학교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4분입니다. 비가 오고 있군요.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1년이 훨씬 넘게 끌었었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부패 및 뇌물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른바 접대문화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모았었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빠뜨려졌다. 일부 법리 충돌 요소도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위헌적 요소도 있는 거 아니냐 등등 말이 많습니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님 연결해서 김영란법 관련해서 말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법 오늘 국회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평을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일단? 기대와 걱정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예, 기대라고 하면 이제 우선 김영란법에서 원래 목적했던 공직사의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접대문화 이런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산, 네. 그래서 공직의 연결성 확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법의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법 적용 대상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네. 저는 특히 과연 이제 이러한 새로운 칼이 생겼는데 예. 그 칼을 쥐고 휘두를 칼잡이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특히 이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더 커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칼을 또 검찰에게 주어졌는데, 네. 과연 검찰이 이 공정하고 또 이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칼을 휘두를 것인가 하는 정말 저는 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대와 우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찰에게 새로운 병기 하나를 더 쥐어줬다. 이것을 예.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사실상 그 하는 직무를 보면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이런 분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좀 빠졌어요.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저도 크게는 이런 뭐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에서 김영란법,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액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제안하고 해서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의료인이든 법조인이든 이제 공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인데, 공공성이 좀 강한 직업 네, 이렇게 그렇죠.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임명의 주체라든지 혹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그게 이제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이런 것들로 해서 범위에 관해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것이 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언론인과 이제 그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가지고 예. 아마 이제 장차 위헌 논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만 조금 더 이제 대안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그런 공공성 영역이 강한 부분들을 조금씩 입법의 규율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이들의 수행하는 직무 역시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건 마찬가지지만 신분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 건 분명한데 네네. 법조인 의료인은 빠져 있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은 들어가 있고 제가 뭐 법조인이 빠졌다고 해서 꼭 그 점에만 비분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닙니다. 예. 네, 누가 봐도 좀 잣대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게 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그 통칭하겠습니다. 원법 네. 제목은 좀 딱딱하고 길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김영란법이 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민법이 정하는 가족 원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배우자로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물론 불가피성 같은 거 부작용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충분히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했던 최초의 취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좀 줄어든 건 아닌가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일단 그 부분의 문제점은 아마 이제 입법의 논란 과정에서 조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법의 이제 근본 취지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향은 뭐 이제 뇌물로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 뇌물로 보면 당연히 형법상의 이제 수뢰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규율하면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이런 투명성, 연결성이 이제 저해되는 것이니까. 예. 그게 그러면, 그 공직자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가족의 범위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규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넓다면 적어도 직계 좀비속 정도는 포괄을 시키는 것이. 네네. 그래서, 직접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모님이라든지. 예.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기의 무슨 영리나 무슨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뭐 로비나 뇌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본다면 줄을 대다가 부인을 제외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도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의 수.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저 이완구 국무총리 그 청문회 때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동생이 예. 그것들을 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것이 밝혀졌고 물론 이완구 총리는 동생이 그렇게 돈을 받아먹은 것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공소장을 들이밀면서 그 위기를 이제 피해갔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그 이완구 총리는 몰랐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동생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받거나 또 동생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있죠. 가족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규율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 자체는 저는 공감하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냥 배우자의 범위로 이렇게 대폭 쪼그라든 것은 입법 취지를 좀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물론 지적을 해 주실 거고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인이 받은 선물이나 향응 뇌물을 신고만 하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물론 뭐 그 금액의 상한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두 법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법은 처벌할 수 있고 이 법에서는 신고를 하면은 되게 돼 있고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형법이라든지 기타 이제 수뢰죄가 규율하고 있을 때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판례가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괄적 대가성으로 해서 그 범위를 넓히고는 있지만 지금 이 김영란법하고 이제 그 수뢰죄 관련 규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경계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대가성 자체의 유무겠죠. 지금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것들을 받는 것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지금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을 넣느냐 마느냐 갖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규율하지는 않아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돈을 받게 되면 부인이 돈을 받더라도 그것은 이제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법적으로 경계는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대와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검찰에게 신병기를 하나 쥐어줬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자의적 운영 가능성 또는 극히 일부 검찰 또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정치적인 음험한 목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거나 확대 적용하거나 이현령 비현령 이런 식의 운영도 가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신병기가 쥐어진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하면 아니 길게 부연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일부 특정한 시기 노무현 정권 뭐 그런 정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으로 안짱, 송짱 그래가지고 당시에 안대희 대법관 그리고 송광수 검찰총장이 그때 무슨 팬클럽이 생기고 그랬던 것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독립의 의지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과연 검찰 자체의 힘으로 그런 국면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감추해 본다면 두 가지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거죠. 첫째는 검찰 자체의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검찰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정치인 내지 또 언론기관, 대학 교수, 지금 새롭게 이제 들어간 게 어쨌든 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들을 응징하고 규제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악용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특히 저는 조중동보다는 이른바 한경호,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에 기자들이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우려가 있고요. 과연 검찰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조직을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언론인들을 과연 규율하지 않을 거냐.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정치적인 격변기에서 검찰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 법에서 새롭게 규율되어진
그런 영역들을 또 악용하려 드는 경우에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입법의 어떤 영역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 무기가 그것들을 칼을 휘두를 칼잡이가 선별적으로 자기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과연 이 무기를 휘두를 때 과연 이 법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그 공무수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 영역의 부패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네. 그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의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갈 물리기로 악용, 남용될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논란과 일부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도서 구입, 후원 이런 행위는 뺐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예기간이 길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도서 구입 등등 이 부분이 빠진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자체 출판기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뺀 것은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이해관계들을 스스로 이제 저기 한 거죠. 네. 그 민원을 자기 스스로의 민원들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출판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부정한 돈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에게 유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확보 통로였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국민 여론이 이제 국회를 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저로서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왕에 이제 우리로서는 거의 그동안의 수레죄 영역으로 포괄되지 않았던 공직사회 관행이라고 우겼던 문제들을 갖고 이제 입법 영역으로 해결하려고 첫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물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예. 기왕에 이제 앞으로 뭐 시행령 같은 것들도 둬야 되고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주어진 것이라면 검찰에 의한 선별적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검찰에 의한 부분. 선별적인 그런 법 적용의 문제라든지 혹은 악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입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네. 앞으로 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국회가 이왕에 이런 법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마당에 그런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도 꼼꼼히 좀 점검을 해서 네. 앞으로 이 법이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한간에서는 지금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비아냥이 기승을 부리더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자들, 아까 사립학교 교원과 함께 기자들도 법 적용에 결국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은 뭐 대표적으로 기자들이 무슨 사건 터졌을 때마다 많이 전화 드리는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실 텐데, 기자를 그거에 넣는 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아까도 조금 그거에 관한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언론 통제, 이른바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하나 있다면 좀 대안처럼 제시해 주실 수는 있는지요? 이제, 글쎄요, 저도 이제 기자님들 많이 이제 전화 상대하고 또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글쎄요, 그냥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해지지 않으면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로 제가 이제 전화로 인터뷰 간단하게 이제 멘트 따고 그런 정도여서 네. 뭐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하는 경우는 저로서는 뭐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고요. 예. 또 아예 친밀해진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변호사라 아예 밥이라도 한 끼 사면 제가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뭐 저로서도 마음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까지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아마 이제 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면 언론이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서 네. 취재원을 빙자해가지고 사실 을을 상대하면서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로서 하는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좀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저 기자 좀 손 좀 봐줘야겠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 그런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란들을 떠나서 뭐 이렇게 검찰이 보기에는 저거는 갑의 지위에서 언론이 좀 언론기관으로서 갑질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법을 들이대는데 또 언론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 그것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해서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구체적인 사례를 따라 또 해결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멘트를 하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미 김영란법은 이제 성문이 완료가 된 건데 예. 1년 6개월 후에 공포돼서 효력을 발생시키면 되는 건데 그때까지 과정에 시행령 등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을 사후 보완할 수 있는 그건 법적인 조치는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건 이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것이 행정부로 이관돼가지고 네. 절차가 네. 대통령에게 이관돼서 대통령이 이제 공포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를 예,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국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모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제 위임해두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네, 위임 규정을 통해서 보완하자 지금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든지 이제 해갖고 모법에서 이제 그렇게 하위 규범에다가 위임해둔 경우가 있고 또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위임 규정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요거는 정부 부처 가운데는 이제 소관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제 내부적으로 대통령령과 이제 국무총리실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마련하고 시행규칙도 마련할 텐데 저는 이제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게 예. 이거는 이제 물론 권익위가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하겠지만 대개 보면은 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네네. 특히 경제 관련 이런 법령이라든지 공정거래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 이런 특히 공정에 관련 그리고 또 이런 공무원들이라든지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저기들을 규율하는 법들이 네. 과정에서 조금씩 아예 그냥 야금야금 그 적용 범위들을 또 좁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기왕에 국회가 좀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가 하고 있나요?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들도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해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법의 취지가 오히려 좁혀지고 훼손되고 왜곡되는 일이 없게끔 좀 잘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법이 진통 끝에 태어났으니까 그 법의 원 취지를 확실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법을 운영할 특히 그 주체인 검찰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김영란법 관련해서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6분 막 되어갑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전국에서 곳곳 발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대통령 비방 유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성탄절 전후였었는데요. 네, 그 명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벽서 스프레이로 쓰고 뭐 그랬었죠. 네. 서울 홍대와 명동, 전북 군산, 광주 등에서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이달 들어서는 부산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시청 앞 도로 12일 날 있었고요. 16일 날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누리 대구시당이랑 경북도당 앞에 유인물이 뿌려졌고 25일 날은 이제 청와대 인근에서 유인물이 발견됐고 26일 날은 이제 서초역 강남역 10번 출구 신촌역 건물 등지에서 유인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유인물의 비판 내용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대통령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 파기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걸쳐진 전단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이런 유인물을 원하는 데는 보내주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살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직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 비판 정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내각을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때 국론 분열과 명예훼손 세력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입에 담지 못할 위험부여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면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 명예훼손은 대통령이 직접 어떤 고소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불법 투기물 정도밖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네. 경찰이나 검찰도 많이 소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방금 청취자분 안경유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비방은 욕설이고 비판은 정책과 실정에 대한 지적인데 왜 대통령 비방 유인물이라고 하느냐.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대통령 비판 유인물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비방 유인물로 분류하고자 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안경유희 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당성을 획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온 거군요. 네, 처음에는 이른바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비판 유인물이 활발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이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지네요. 네. 자, 정치인들 인기의 반영이라고 봐야 됩니까? 19대 국회 정치 후원금 내역 집계가 됐죠? 네,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 299명에 대한 모금액 총액이 504억 1172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고 모금액 자체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299명에 대한 정치후원금 내역이 나온 건데요.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이 1위부터 10위 안에 8명을 배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어떤 후원금을 걷어들인 그런 당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올해부터는 이게 모금액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 5천만 원을 그 한도로 모금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런 과정 중에 이게 그 3억 원을 초과한 의원은 총 13명이 있었고요. 그럼 초과분은 어떻게 합니까? 초과분은 이제 후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받아들인 의원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3억 1,066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1,066만 원 정도만 오버해서 걷어들인 걸로 돼 있는데요. 이분 최근에 청와대 그 정무특보로 발령이 나신 분이시죠. 네, 그 다음에 3억 800만 원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의외로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의원이 3억 400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요. 강기정 의원도 3억 64만 원으로 5위에 오르는 등 이 두 분을 빼고 나머지 8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서상기, 정감윤, 이철우, 김태호, 김무성 의원까지 딱 10위권 안에 들었네요. 네. 적게 모은 사람들 몇 명도 한번 볼까요? 가장 모금액이 적은 의원은 그 새내기 정치인으로 등장한 새정치연합의 권은희 의원인데요. 1,70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서 수사과장 하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그 권은희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2,953만 원, 그 다음에 박윤옥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3,875만 원,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3,909만 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3,935만 원,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이 3,965만 원, 유대윤 새정치연합 의원이 4,0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문대성 의원은 태권도도 잘하고 복사도 잘하는 그 문대성 의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새누리당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복당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니 뭐 하도 복사를 잘한다길래. 네. 이분 그래도 위조 수표는 받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정보를 뭐 검경에 뭐 이제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4조 원대 소송 임박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제공한 건수만 휴대전화가 760만 건, 유선전화와 인터넷 사이트까지 합치면 950만 건의 가입자 정보를 영장 없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에 제공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해왔다 이 말이죠. 네, 13년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동통신법 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그 불법 제공에 대한 그 벌금형이 최근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1월 19일 날에 이동 3사를 겨냥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을 물어주도록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결정 이후에 자신이 실제 그 조회가 된 경우, 제공을 당한 경우를 확인하게 되면 전부 다 같은 건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무려 4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은 어차피 국가에 협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비용이었는데 불구하고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보 제공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서는 부분이고요. 반면 경찰과 검찰은 현재로서는 그 내사를 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만 이걸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고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간첩도 내 수사를 하나 하고 열람을 할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까? 일단 모든 그 통신 사용자들이 혹시라도 자기 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 주된 추세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게 확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소비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엄격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사와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양비론이 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형평성을 얻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이미 500만 건에 이르는, 700만 건이죠. 토탈 700만 건에 이르는 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네. 현재로서 통신 3사가 꼼짝없이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4조 원대라 그랬죠? 네네. 자, 신해철,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사인,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해철 씨가 쓰러진 지 138일이고요. 열흘 만에 사망했으니까 세상 떠난 지 128일 만에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의 K 원장의 의료 과실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의료 사고로 인한 내용이 돼서 처음에는 의료 과실을 증명해내지 못할 상황에 있었는데 네네. 중간에 한번 형사가 바뀌고 이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또 이런 부분 안에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2월의 여론이 네. 1월 12일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위축소 시술을 시행했고 그에 관련한 복막염이나 사후 처리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네. 이제 기소가 의료 과실로 인정을 받아서 기소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시경 경찰청 산하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도 최근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료 과실이 입증이 됐으니까 경찰은 기소를 하면 앞으로 이것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겠군요. 이 과정 중에서 의료사고를 담당했던 S병원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름만 바꾸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민사상의 손배소 관련한 문제도 앞으로 법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병원이 이제는 문을 바꿨으니까 옛날엔 스카이라는 그런 병원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미 국무부 차관 셔먼이던가요? 네. 한미일 3국 과거사에 대한 문제의 미묘한 발언 때문에 지금 동북아 3국의 외교가에 좀 미묘한 기운 그리고 긴장, 각각의 해석, 그다음에 미 국무부의 뒤늦은 또 수습 이런 것들 좀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네. 셔먼 정무차관은 민족 감정이 동북아 영내에서 이용되고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사 문제를 덮고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는 어찌 되었거나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미 행정부의 관료가 공식적으로 그대로 옮겨서 네. 얘기를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사국인 일본과 한국, 중국은 아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은 기존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를 비롯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오늘 정례 발표에서 밝혀진 걸로서는 변화가 없다. 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과거 전쟁사의 실수를 과거를 비판한다 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네. 입장은 변함이 없고 네, 셔먼 개인의 의견이다. 거죠. 지금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로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오는 4월 달에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데니스 볼레어라고 불리는 사사카와 평화재단 워싱턴 사무소 대표라는 사람이 1월 8일에 일본이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한국도 베트남 전쟁 당시 아주 무자비했었다. 아시아 전쟁에 참가했던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네. 또 이런 여론들과 우호적인 일본에 대한 우호 여론들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일본 외무성이 올해 전략적인 대외 홍보로 미국의 로비, 그러니까 홍보 관련한 자금을 약 4,774억 원 정도 풀었다. 네. 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친일 그룹인 국화클럽이라는 이런 그룹 안에서의 활동도 점점 네. 강해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시험은 이게 그냥 실언인지 가지고는 좀 더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6시 12분 30초입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꽃집 청년. 야, 봄 같습니다. 꽃집 처녀가 아니고 꽃집 청년님이시군요. 이래서 모욕죄 형사 고소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욕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참에 그냥 국가 원수 모독죄를 만들지. 모욕죄면 친고죄니까 대통령 보고 검찰 출석해서 직접 고소장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하세요. 대통령 비판 유인물 이 관련해서 글을 주셨군요. 꽃집 청년이었으니 아주 말씀은 그냥 딱 부러지게 하십니다. 대통령 보고 검찰 출석해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라. 예, 밑에 법률가 비서진들 많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도 있고 거기 대행시키면 되겠군요. 다름과 닮음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방치하고 인정하는 한 앞으로의 대선은 합법과 불법을 논할 가치조차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네, 이 정권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및 공직선거 혐의가 유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심에서 대법원에서도 그게 최종 굳어진다면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태생적 근본적 오점이자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표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태생적으로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견해 공감합니다. WLSL 이라는 닉네임이십니다. 대통령 비판 유인물을 건물 위에서 옥상에서 뿌리면 불법이고 풍선에 매달아 날리면 적법인가요? 표현의 자유이기에 말릴 수가 없다는 정부였는데 말입니다. 대북비라 살포와 지금 결부시켜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참 이런 게 풍자이자 아주 날카로운 촌철사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네요. 그 대통령 비판 유인물을 건물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뿌리면요, 그
건물 불법 침입죄가 됩니다. 대통령 모독 이런 게 아니고, 그 건물 주인의, 그러니까 주인 또는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주 건물 불법 침입죄인가?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풍선에 매달아 날리면, 그렇죠. 보수단체에서 대북비라 뿌리는 거 항상 제재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군요. 오늘도 출장 중. 저 대통령 비판 유인물에 대해서 아주들 격앙된, 많이들 화가 나시고 견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 비판 유인물을 단속하고 검거하기보다는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고 오늘도 출장 중 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런 그릇이 어디 됩니까? 또 이런 답글들이 있군요. 지나는 길에 잠시 이강윤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겠고요. 지나는 길에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주 들러주시지요. 안경유희님의 그 비방은 욕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표현해 주셨네요. 좋은 점 지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란법을 18개월이나 유예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에마리오 님이 말씀하셨고, 그동안 많이 받으려고요. 다음 총선 때까지 많이 해먹으려고 다들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등등의 답글이 쭉 달리면서 동의를 표시해 주셨군요. 99만 원씩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견해도 안 바쁜 벌꿀님에서 주셨고요. 권력의 충견인 검찰에게 또 하나의 칼을 줬군요. 시행을 1년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둔 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백마탄 왕자님께서 아까 인터뷰 듣다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친인척도 포함했어야 했다. 진실정의님의 견해십니다. 네, 이 정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코너 살피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담배.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 기자하고 정가 산책하기 전에 네네. 통상적으로는 진짜 인터뷰라는 것을 늘 6시 반경하는데 오늘은 그 인터뷰의 사정 때문에 5시 반으로 앞당겨서 민변의 어떤 변호사님과 김영란법을 좀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다양한 견해를 듣는 거 좋고 하나로 묶어서 이제 본회의 통과한 것은 뉴스가 다 전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네. 뭐뭐가 빠졌고 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는 생략을 해주셔도 좋고요. 예. 예. 벌써부터 지금 이 법이 차 띄고 포 띄고 하는 바람에 누더기법이 될 우려가 나온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네네. 네. 일단 아마 민변 쪽에 계신 변호사께서 네. 몇 가지 지적을 하셨을 텐데. 예. 일단 가장 크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제 여야가 이제 오늘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고요. 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시한에 쫓기면서 이 법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꼼꼼히 하지 못하고 시한 그렇죠. 때문에. 예. 오늘
사실 뭐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뭐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뭐 이견들이 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좀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이 법 적용 대상자를 사실 이 민간 부문인 이 언론사 임직원 또 사립학교 교원 지원교사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것 자체가 이제 위헌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특히 이제 지금 총리로 가 있는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 시절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는 그런 의견 표명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어제 논의 과정에서 이 언론사 임직원과 언론사와 사립학교 이렇게 포함되는 문제는 아예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함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위헌 시비가 제기가 됐었고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이 법안이 오늘 최종적으로 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 제정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이 정치권에서 좀 매듭을 어떤 식으로든 짓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다른 핵심 조항들까지 걸어서 이게 불필요한 위헌 논란 이렇게 제기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 6개월을 유예해 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여야가 무려 5시간, 6시간 가까이 이 협상을 했는데 실제 협상 시간, 이 5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3시간 가까이 여야가 이 입씨름을 벌인 게 바로 이 유예기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대요? 그런 여론이 많던데. 새누리당이 2년을 고집을 했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년을 주장을 하다가 절충한 1년 거군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1년 6개월로 이제 양쪽이 절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관지어 보면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뭐 위헌 시비든 아니면 다른 조항에 대한 논란이든 이것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개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법안이 실제 시행까지 1년 6개월 안에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좀 논의를 해보자 라는 다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명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직결된 그런 논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공직자 처벌 대상이 되는 이 공직자의 가족을 원래는 이제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배우자로 이거를 확 줄여버렸죠. 한정을 대폭 축소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야가 별 이견이 없었다 그럽니다. 아예 이거는 양측이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실효성 자체가 이미 여야 정치권들 사이에서는 좀 뭐 대폭 반감되는 수준에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 김영란법이 갖는 정치 사회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좀 국민적인 운동이나 표현이 이렇게 돼도 될까요? 국민적인 감시가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나저나 차포 띈 것도 그런데 유예 기간을 2년이나 주장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년 후에 할 걸.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2년까지 주장할 거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이 6개월 정도 좀 그렇죠. 아니면
짧은 거는 3개월도 있고요. 네. 길어봐야 1년. 네.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법안 하나가 여야가 유예기간을 1년 반으로 한다. 이래서 좀 논란이 굉장히 생소하네. 이런 법안이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여야가 최근에 저도 지금 정확하게 법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를 이 유예기간을 1년 반을 뒀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반을 두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보통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 1년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 어제 새누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한 건 사실상 이 법을 그동안 이제 위헌 시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좀 법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대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어제 이제 5시간 넘게 여야가 이제 마라톤 협상을 벌여서 결국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 4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 여야 4대4 모였을 때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법사위 간사 4명씩 이렇게 4대4가 모여서 실제 문안조율을 한 거는 30분이 채 안 걸렸다 그럽니다. 그럼 뭐 했답니까? 4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듯이 3시간 가까이는 유예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입씨름을 벌였고요. 그리고 이 저녁 식사를 아마 8시부터인가 7시부터인가 했을 텐데 이 저녁 식사 전에 한 2시간 정도 만났을 때는 핵심적인 논의 대상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치적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것들? 그런데 그 나머지 법안들이 이 국민 실생활과 관련 있는 그런 법안들, 이른바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은 크라우드 펀딩 도입,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새누리당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씩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관련 법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약속을 새정치연합한테 받아내느라 그런 데 집중을 했던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로 주거복지법인가 뭐 주거복지법이나 이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법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후순위로 미뤄졌고 오히려 가장 역점을 뒀던 법안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었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거 그거 국고로 지원해 준다는 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광주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사실은 그 법안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예산의 중복성이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들이 꽤 있는 법안이거든요. 야, 이렇게 양심적인 기자가 있어.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어제 실질적인 협상 과정에서 생활임금법이나 아니면 이런 법안들을 좀 챙겼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좀 명심해서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기사로 한번 심하게 꾸짖을 사안이네요. 5시간 중에 실제 김영란법 얘기는 3-40분밖에 안 하고 참. 하나만 우리 양 기자 개인적 견해 한번 여쭤봅시다. 네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여야가 다 아까 표현대로 극적 합의해서 왔으니까 적극 처리 협조는 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선거 의식한 포퓰리즘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 사회적인 상징성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 법이 이제 범위가 이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저도 역시 한 달이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제시했던 이 법안의 내용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사와 사립교원들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 민법상의 가족 개념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서 뭐 거의 뭐 1,8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냐 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여론도 그렇고 언론들이 왜 법안 처리 안 하느냐라는 질타를 쏟아내니까 예. 정무위의 여당 쪽에서 그러면 하지 뭐 우리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KBS와 사실 EBS 같은 경우는 이 언론사 종사자들이 사실 국고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분이 순수 민간인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형평성을 들어서 사실은 전체로 확대를 했고 교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됐던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조금 그렇게 해? 그럼 해지 뭐 이렇게 상당히 좀 무성의해 보이는데. 예,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녹음 파일 내용에 보면 기자 너희들 한번 당해봐. 응?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실제 여당 내부에서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민 법사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에 뭐 제가 그 의견에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진행됐음을 했던 걸 보면 여야가 이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우리는 반드시 정무위 원안 협상 안 되면 정무위 원안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새누리당도 마치 김영란법을 처리하지 않는 세력처럼 비치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한국일보 지면 톤이 어떨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어떨 것 같은가요? 세게 조질 것 같은데 아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영서 북부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나 눈은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바깥 공기가 차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9도, 광주 8도, 대구 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8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서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추워진다는군요. 봄 넘어갈 때 꽃샘 추위가 훨씬 더 체감 추위는 좀 혹독하게 느껴지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 어르신분들 건강관리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잠깐만 보고 행간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괴로워야 즐겁다님. 반어적인 닉네임이네요. 기자님 최고. 아마 양정대 기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 고향 출신지이기도 한데 광주 아시아드 거의 5년간 국고로 돈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자기 고향 입장에서 보면야 좋을 거지만 사실상 그거 이중이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탁 지적하는 거 그런 점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양정대 기자 고향에 갔다가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미니님, 소급 적용에도 시원찮을 판에 법 만들려고 몇 년씩이나 끌어놓고 막판에 어제 저녁 5시간 모임 중에 20분 만에 처리하고 또 딴 얘기 계속 하다가 1년 6개월씩이나 유예기간을 둔다니 참.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국은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제2여당 소리 듣는 거 아니냐라고 민희님이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저간에 사정이 없지 않겠지만 양 기자한테 뒷얘기를 좀 소상히 들어보니까 더욱 실망스러운 점이 많네요. 네. 이래서 현장 기자가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당은 역적 매국노 불안당이다. 네, 진실정인님. 꽃집 청년 오늘 2번이나 거론하게 됐는데 단독 기사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던 김상환 판사, 조연아 땅콩 부사장 조연아의 항소심 판사로 결정됐답니다. 대한항공 법무팀들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쓰셨고요. 워낙 원칙적으로 꼼꼼하게 깐깐하게 하는 그런 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땅콩 부사장이 좀 긴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이건 뭡니까? 오동팔님이 올린 사진만 한번 보고 행간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부산 지역 방송에서는 이런 게 뉴스로 나오네요. 부산시장이 생일날 미역국을 못 자셨답니다. 크크크 이래 주셨는데 그러면서 화면을 캡처했어요. KNN 뉴스 서병수 시장 생일날 미역국 못 먹어. 이런 게 뉴스가 되나? 가심란으로 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화면 자막상으로는 이렇네요. 그랬더니 진실정의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는 부산 지역산 미역, 거기 기장 미역이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부산 지역 미역이 방 XX에 오염돼서 그런가요? 아마 방사능 이걸 말씀하시는 듯한데 설마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그게 영향을 좀 미칩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나니까. 네. 이건 그냥 개인 견해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대통령 비판 유인물 관련해서 건물 주인 옥상에서 뿌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더니 그린비님께서 그러면 건물 주인이 옥상에서 풍선에 매달아 뿌리면 선전 효과가 더 있겠군요라고 기발하십니다. 네, 행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른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핑계대지 마라. 야당 싱크탱크의 일침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우선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진보 세력의 위기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주장의 보고서를 내놨다.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야권이 처한 정치적 불리함을 설명하는 주요 논리로 영남 쪽 인구가 더 많은 유권자 구성에서나 보수 쪽 매체가 더 많고 강력한 언론 환경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이날 보고서는 현실적 한계를 탓할 게 아니라 대한정당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기 반성으로 풀이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개권연구원인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의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보고서를 통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30 세대의 지지로 당선됐고 2012년에는 안철수 현상이 관심을 받았다며 진보의 지지 기반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새정치연합 일각의 기울어진 운동장 핑계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는 뭐 많이들 아시는 상징적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따로 부연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를테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투표,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 경쟁, 집권 경쟁에서 불공정하다. 양측이 동일한 조건에서 다투는 게 아니다. 이제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공을 아무리 반드시 차려고 해도 곧게 나아가진 않겠죠. 그리고 기울어진 쪽, 아래쪽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똑같이 뛰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 인구 우선 지역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경상남북도 부산을 합쳐서 거기가 한 1000 출생지 기준으로 말이죠. 출생지 기준. 이제 수원이나 서울 이런 데 나가 살고 계신 분이다 하더라도 출생해서 성장기에 상당 시간을 보낸,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어디 출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현 거주지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무슨 원적지 기준 또는 출생지 기준 인구 분포 이렇게 말하던데, 2012년 통계니까 조금 변화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한 2, 3년 전 통계이긴 한데 큰 변화는 없겠죠. 그걸로 보니까 경상남북도 부산을 다 합쳐서 그쪽이 1,500만 명쯤 됐던 것 같아요. 1,480 몇만 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냥 1,500명이라고 해두죠. 호남이 860만 명이었습니다. 충청도도 거의 그거에 흡사했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와 호남을 합쳤을 때 경상남북도 부산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한 100만 명가량 차이 나는. 이를테면 근데 이제 그것은 순수하게 지역색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몰표가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런 통계도 뽑아보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지는 물론 않지요. 그리고 또 현재 TK, PK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쪽에 중화학 공업 또는 공업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인구 흡인 요소가 많았죠.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난 호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서 또는 강원도 등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대구, 구미 또는 울산, 부산 이런 곳에 취업하러 가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거기서 물론 1, 20년 사시다 보면 다 거기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단순한 인구를 말하는 건 온당치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출생지 기준 인구는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 환경 이런 것은 대단히 좋지 않죠. 좋지 않다기보다는 그건 어느 한쪽을 편드는 말이니까.
언론 환경과 사법기관의 힘이 발휘되는 것은 적어도 정확한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는 게 많이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저울에 달아가지고 언론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달아보는 어떤 저울이 있어서 신문사별로 하나씩 턱턱 얹어놓으면은 삐빗 울려가지고 뭐 A신문은 불합격, 뭐 어디는 어떻게 뭐 얼만큼 기울어졌다 이런 걸 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계는 앞으로도 뭐 몇백 년이 지나도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강 밴드, 폭이 정해지겠죠. 그 중에서 특정 언론은 좀 어디에 치우쳤다라는 게 이제 대강 가려지는 것이지, 그 중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편향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잘 보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겨레, 뭐, 아까 이광철 변호사가 말한 한경호,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쪽 계열 언론들이 편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그 중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정확하게 중립과 공정을 지키고 있느냐를 딱 판가름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겠지만, 그럼 싸움이 좀 덜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있죠. 시대 정신, 시대 인식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인식의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게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일 텐데,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신문은, 어느 언론은, 어느 방송은 좀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채점들을 할 겁니다. 또 경찰, 검찰, 국정원이 이른바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인데, 이곳들이 정치성을 띤 이벤트나 정치적 사건에 아주 정확하게, 마치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법의 여신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감죠. 좌우,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안대를 두르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법과 양심의 저울에만 맡겨서 가려야 하는 게 사법의 정신인데, 과연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로 우리가 명확히 보고 있는 팩트 아닙니까? 국정원 대선 댓글부터 해서 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 수사 과정,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했던 것들 등등등. 그런 걸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명확한 건,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단 기울어져 있다는 건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오늘 성공여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정훈 연구교수가 주동이 돼서 쓴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실제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울어진 요소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최근 큰 선거 4번에서 연전연패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적인 제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자 합니다. 제 방금 말씀을 이 논문을 쓴 김정훈 교수가 들으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원 텍스트를 구해서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요약본만 한번 읽어봤는데 제 생각이 크게 다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일부 또 그런 귀절 비슷한 게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혔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패배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야권의 과제다. 자기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뭐 DJP 연합이거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듯이 많이 좀 흩어져 버리거나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즉 명확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후 또는 명확한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이었고요. 안철수 신드롬과 새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열망, 아직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라고 여겨지지요. 그것이 이제 무당파의 증가라거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나왔을 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측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현상이라고 해두자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운동장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야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지어낸 사람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입니다. 기자 출신이기도 했고요. 동대문에서 홍준표 의원을 이기고 재선 의원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보고서를 펴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원장 입맛에 맞게 보고서가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김정훈 교수던가요? 성공여대 김정훈 교수가 아마 학자적 양심으로 잘 썼으리라고 보는데, 민병두 정책연구원장이 한겨레하고 통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무엇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파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보고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말을 지어내기도 했으니까 자신으로서는 하고도 싶었지만 저는 이 민병두 원장의 인식과 발언 역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서 좀 부끄럽고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얘기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말이죠. 결국은 리더십으로 봉착됩니다. 김대중, 김영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민주진영의 한 축을, 민주진영을 이끌고 왔던 두 축이 김영삼, 김대중이었습니다. 이른바 양김. 그들은 경쟁을 통해서 분열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선에서 지기도 했고, 욕도 먹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호랑이 굴을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맞는지 틀리는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이제 민자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태우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고, 왼쪽에 김영삼, 오른쪽에 김종필이 이렇게 열중 수요 자세로 하고 있던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한국 현대사의 참 아이러니하고 참 묘한 순간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집권에는 성공을 했고 일정 부분 문민화와 독재의 민주화, 독재의 암적 요소를 걷어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의 척결이라거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것은 김영삼 정부의 명백한 성취와 업적 맞습니다. 그가 민주당으로 들어갔건 어쨌건은 민자당으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후 DJP 연합을 통한 김대중의 집권과 금융 IMF 체제 탈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요. 노무현 대통령 압니다. 자, 제가 지금 부르는 이름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중 동원이 가능한 마음속으로부터 복속과 감동과 눈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개개인들에게 물론 정치적 과오는 다 있습니다. 그 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였고 집권에도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보같이 한 길만 걸어온 삶이었거나 우국 충정이었거나 마키아벨리즘적인 카리스마였거나 간에 리더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 그런 지도자는 아쉽게도 안 보입니다. 결론은 확실합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을 재규합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 지지층 유입시키는 게 요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기에 입각한, 개인적 리더십에 입각한 탁월한 정치적 영웅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갈수록 요원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집단 지성의 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지할 곳을 철회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을 이른바 범야권이 강력하게 흡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에 가는 구체 방안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범진보와 범야권이 하나로 가야 그나마 보수진영과 겨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간, 비전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맺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3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